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새 친구의 운명. 먼 옛날 한양 성안의 장교 부근에 김진사라는 양반의 100칸짜리 집이 있었는데, 박진사와 이진사라는 두 친구들이 자주 찾아와서 놀곤 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졸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돈놀이를 했을 뿐만 아니라 물건값이 쌀 때 헐값으로 사두었다가 귀할 때 비싼 값으로 파는 소위 매점매석을 일삼아 떼돈을 벌었기에 넘쳐날 정도로 돈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야로 가객과 기생들을 불러 술자리를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골려먹는 것을 낙으로 삼았지요. 때문에 인근 사람들은 모두 탄식하며 못마땅했습니다. 그날도 박진사와 이진사는 어김없이 김진사의 집에 나타났고 술자리가 벌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는 술상 주위에 기생들과 함께 둘러앉아 서서히 흥을 돋우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패포파립의 가난한 선비 김생이 고개를 쑥 들이밀었지요. 그를 제일 먼저 본 이진사가 "어허, 불청객께서 또 오셨구만" 하고 아는 체를 해주자 김생은 희죽 웃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는데, 무골호인 같아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슬그머니 문지방을 막 넘어서려 하자 김진사가 흘겨보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잠깐! 이 방에 들어오려면 신고를 해야지." "맞아, 신고를 해야 해." 하면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자 김생은 잠깐 머쓱해하며 그대로 서 있다가 방 안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남사꼴, 김생원이 문호들이오." "에헤이, 그런 신고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환갑 잔치집이나 혼사집에 가면 볼 수 있는 불청객을 뭐라고 하더라." "맞아. 각설이었지." 김진사는 손으로 무릎을 한번 탁 치고는 눈을 껌뻑거리면서 서 있는 김생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 집에 오는 이유도 그들과 같으니 각설이 타령으로 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김생은 난감해하며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김진사 옆에 앉아있던 기생이 나서면서 "너무 지나치시군요. 그래도 명색이 양반이신데 각설이 타령을 하라고 시키시더니요." 하고 내뱉듯이 말했습니다. 김생은 자기 편을 들어주는 메오리가 몹시 고마웠지요. 하지만 술 한 잔을 얻어 먹으려면 김진사의 말에 따라야 했습니다. "맞는 말이네. 나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니 그런 짓을 해서라도 좌중을 흥겹게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나. 자, 그럼 내가 한 가락 뽑겠네." 김생은 이윽고 목청을 가다듬더니 각설이 타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각설이패의 흉내까지도 그럴싸하게 내가면서 각설이 타령을 불렀지요. 각설이 타령이 계속되는 동안 새 양반들은 배꼽을 잡으며 웃어댔지만 기생 메오리는 안쓰러워하며 슬그머니 외면했습니다. "아, 잘했어. 맞아." 하는 소리들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김생이 술상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매오리가 얼른 술을 따라주면서 말했습니다. 자, 드시와요. 고마우이. 김생이 단순의 잔을 비우자 이진사가 말했습니다. 구레자 삼배라는 것을 모르는가? 모를 리가 있겠는가? 김생은 빙그레 웃으면서 술잔을 받고 또 받아서 마셨지요. 단숨에 석 잔을, 그것도 밥을 굶어 빈속에 마셨기 때문에 그는 금방 취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술자리는 다시 기생들의 흥겨운 노래 속에 파묻혔고 밤은 서서히 깊어갔답니다. 어지러운 술자리는 그날 밤 자정이 가까워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김생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비척거리며 밤길을 걷고 있었지요. 다행스럽게도 달밝은 밤이어서 길은 제대로 찾을 수 있었지만 그는 돌부리에 걸려 몇 번인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비틀거리며 간신히 몸을 유지했지요. 뿐만 아니라 개울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옷이 모두 젖어 밤의 한기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취기로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애써 참으며 계속해서 길을 찾아 걸었지요. 잊고 자기 집에 이른 김생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탈없이 집까지 돌아왔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방 안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생은 머리를 흔들며 정신을 가다듬고는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내가 왔어. 그가 방문을 열었더니 그의 아내가 빈 젖꼭지를 아기에게 물린 채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 쪽으로 얼굴조차 돌리지 않았지요. 그러자 김생은 아기를 보면서 이놈,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이걸 먹으면 젖이 좀 나올 거다. 하면서 도포 자락 속에서 종이에 싼 것들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 개울물에 빠져 젖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나온 것들은 온갖 잡동사니 음식이었습니다. 젖은 도포를 벗어 놓은 뒤에 그것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선 김생은 부잣집 술상이라 없는 집 제사상보다 잘 차렸더군. 맛이나 좀 보구려 하며 전 한 조각을 들어서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그래서 김생이 허허, 왜 꾸물거리요? 어서 먹어야 젖이 돌 것이 아니겠소. 하면서 코 앞까지 쑥 내밀었더니 아내가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남편을 바라보다가 내뱉듯이 말했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것을 갖다 달라고 했습니까? 김생이 얼떨떨해하며 두 눈을 크게 뜨자 굳은 표정의 아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굶어 죽어도 좋으니 그런 자리에는 얼씬도 하지 마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부대접을 받으면서 얻어 마시는 술이 그리도 그리우셨습니까? 여보, 지난날에 볼 수 있었던 자존심은 도대체 어디에다 버리신 거지요? 항상 그 자리에 끼지 못해 조바심을 내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여보, 말이 지나치시구려. 듣고만 있던 김생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하자 그의 아내가 즉시 공박했습니다. 저는 제 말보다 서방님의 행동거지가 더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부인의 말이 들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소. 하지만 그들은 한때 동문수학하던 애 친구들이니
내가 그들처럼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왕래를 하기를 멈춘다면 그것도 또한 옹졸한 처사가 아니겠소. 내가 매일 김진산의 집에 가는 것은 친구를 좋아하는 천성 탓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요. 설사 그렇다 해도 그 사람들은 서방님을 우습게 보며 조롱할 것이 아닙니까? 아내의 말은 모두가 맞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생은 애써서 화를 가라앉히며 부드럽게 말했지요. 그것도 맞는 말이오. 하지만 그 친구들을 나쁘게 보지 마오. 장난들이 좀 심해서 그렇지 우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오. 그러니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거나 먹읍시다. 애원하듯이 말한 김생은 자기가 먼저 전 조각을 입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의 말에 따르지 않았지요. 그 자리에서 돌아앉더니 입술을 깨물면서 소리 없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지요. 물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김생의 마음도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문득 피시 웃으며 어루어 만질 수 없는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좀 더 인간적으로 나를 대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저 사람도 저토록 속상해하지 않을 텐데.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세찬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진산의 집 사랑방에는 변함없이 술판이 벌어졌지요. 기생들이 불려와 노래를 했고 새 양반들도 전날과 다름없이 술을 마시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던 중 술잔을 들던 박진사가 방문 쪽으로 힐끔 보면서 말했지요. 그나저나 그 불쟁객이 보이지 않는 지가 너댓새 정도 되는 것 같구먼. 너댓새가 뭔가? 못 되어도 여남은 날은 되었을 거야. 이진사가 이어서 말하자 듣고 있던 매우리가 생긋 웃으며 자중을 향해 오라 요 며칠 동안 흥취가 왜 천만큼 못하신가 했더니 바로 그것 때문이었군요. 모두들 그렇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이자 매우리는 다시 그분을 놀리는 것을 소일거리로 삼으셨는데 나타나지 않으니 술자리의 재미가 떨어진 것이 아닙니까요? 하고 말하고는 소리내면서 웃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 친구가 없으니 각소리 타령을 들을 수가 없고 그러니 심심해지는구나. 김진사가 그렇게 말하며 술잔을 들어 쭉 마시자 나머지 두 양반도 동감이라는 듯이 떠들어 댔습니다. 맞아. 이제까지 술과 완주를 축내는 녀석이라면서 밉게 봤는데 그게 아니었구먼. 맞아. 이제까지 술과 안주를 축내는 녀석이라면서 밉게 봤었는데 그게 아니구먼. 허헤, 다음부터는 상석에 모셔야겠어. 그들이 그런 말들을 나누며 웃고 있는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나타난다는 속담처럼 밖에서 나지막한 기침 소리가 나더니 방문이 열리며 김생이 나타났습니다. 오, 드디어 왔구만. 그렇지 않아도 자네 이야기를 하던 중이야. 어서 들어오게. 세 사람이 전보다 한결 반갑게 맞아주자 김생은 전과 다름없이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들어가려면 각설이 타령 신고를 해야지 하면서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사람아, 오늘은 안 해도 되니 어서 들어오기나 해.
김진사가 말하자 나머지 두 사람이 다투듯이 김생을 방 안으로 끌어들이더니 상석에 앉혔습니다. 때문에 김생은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김진사가 먼저 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물었습니다. 자네,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생긴 모양이지? 그래서 발길을 뚝 끄는 게 아닌가?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김생이 강하게 부정하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자 이진사가 무릎을 탁 치면서 말했지요. 옳거니, 이제 알았다. 자네의 안색이 썩 좋지 않은 걸 보니 감기 몸살이 나서 며칠 동안 혼났구먼. 아팠구먼. 어쨌든 반갑네. 우선 내 술이나 한 잔 받게. 김진사가 김생에게 잔을 내밀자 매울이 다가앉으며 술을 따랐습니다. 고맙네. 김생이 기분 좋게 봤더니 홀짝홀짝 마셨지요. 술 마시는 기세가 정 같지 못했습니다. 김진사가 아마 몸조심을 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며 다그쳤습니다. 이 사람아, 술 마시는 게 어째 그래? 쭉 마셔. 그게 며칠 동안 마시지 않았더니. 그러니까 많이 마셔야지. 내 술도 한 잔 받아. 이진사와 박진사도 다투어 술잔을 내밀자 김생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나처럼 못난 놈을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그는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옛 친구들만큼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지요. 이 사람아,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동문수학하던 옛 친구가 아닌가. 자자, 내 술을 한 잔 더 받아. 하면서 이진사가 또 술잔을 내밀자 김생은 사양하지 않고 받으며 고맙네. 정말 고마워. 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김진사가 그래 맞아 하고 중얼거리며 좌중을 쓱 둘러보았습니다. 때문에 방 안은 잠시 조용해졌고 모두들 김진사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먹은 것이 체해서 고생했다는 말을 들으니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구먼. 그게 뭔가? 이진사와 박진사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우환이나 병고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이 아닌가. 그렇지. 이진사와 박진사가 머리를 끄덕였지요. 그러니 가난한 친구를 위해 우리가 미리 방책을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김진사의 말이 떨어지자 두 사람은 다시 맞는 말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하면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박진사가 제일 먼저 나서면서 말했습니다. 만일 이 친구가 갑자기 죽는다면 초롱 범절의 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네. 김진사도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입관에 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부담하겠네. 마지막으로 이진사도 말했지요. 나는 상여 쓰는 비용과 봉봉 꾸미는 비용을 부담하겠네. 방 안의 분위기는 갑자기 숙연해졌습니다. 김생은 가슴이 뿌듯해지는 기쁨을 느끼며 미소를 머금었지요. 그런데 김진사가 방 안의 정막을 깨며 한 가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여보게들,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아예 아무개는 무엇을 부담하고 아무개는 무엇을 맡는다는 것을 문서로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거 좋은 이야기야. 그렇게 하세. 두 사람이 찬성하자
김진사는 즉시 필묵을 가지고 오더니 문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데 김진사가 막 들었던 붓을 놓으면서 관의 지수는 지금 알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면서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그러자 이진사가 박진사를 향해 눈을 찡긋 보이더니 말했지요. 맞아. 듣자 하니 관목은 단 며칠 차이로도 값이 크게 달라진다더군. 지금 확실하게 알아두지 않고 무조건 관물을 마련해 둘 일이 아닐세. 그렇다면 지금 대강 염을 해서 치수를 재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나 자네는? 좋을 대로 하게. 나는 그저 감사할 뿐이네. 김생이 승낙하자 김진사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됐어. 그러면 쇳불도 당긴 김에 빼라고 했으니 하고 중얼거리더니 밖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나으리 부르셨습니까? 하인 하나가 대령하자 그는 점잖은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너 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챙겨 가지고 오너라. 예. 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라 굽슈? 하인이 어리둥절하며 반문하자 김진사는 한눈을 찡긋해 보이며 재촉했지요. 어서! 하인은 그제서야 상전이 눈을 찡긋하는 이유를 이해하고는 예. 하고 확실하게 대답한 뒤에 물러갔습니다. 이진사와 박지사는 너무나 재미있는 일이 생겨 즐거웠지만 억지로 웃음을 참으며 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김생은 조금도 눈치를 채지 못한 채 웃음을 지으며 연거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다시 나타나서 보고했습니다. 나으리 가지고 왔습니다요. 그래, 이리 가져오너라. 하인이 여많은 도구를 가지고 들어오자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술상을 지어라. 예. 하인은 기생들과 함께 술상을 벽 쪽으로 옮겨 놓고는 방바닥에다 혼이불을 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김진사가 이윽고 김생에게 말했지요. 여보게, 어서 눕게. 그러지. 사람 좋은 김생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이불 위에 반드시 누웠습니다. 몸이 좀 불편해지더라도 움직이지 말아야 하네. 알겠네. 시원스럽게 대답하는 김생은 정말로 죽은 사람이 된 것처럼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세 양반들이 서로 의미 있는 눈짓을 보이더니 이불을 둘둘 말아 김생의 얼굴까지 덮었습니다. 기생들은 모두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고 애를 쓰고 있었지요. 자, 그럼 형식적으로 슬슬 묶어보세. 김진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을 움직여 보이며 꽁꽁 묶으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진사와 박진사는 김생의 몸에 올라타고서 잔뜩 힘을 주어 묶기 시작했지요. 김생이 그제서야 비로소 크게 놀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입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며 시체처럼 이불에 꽁꽁 묶이게 되었지요. 새 양반들과 기생들은 너무나 재미있어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킬킬거리며 웃어댔습니다. 그런데 매오리가 갑자기 놀라는 얼굴이 되며 죽은 것 같아요. 뭐? 죽어? 어디? 놀란 양반들이
일제히 김생의 얼굴이 있는 쪽으로 내려다 보았더니 과연 이불로 덮인 코와 입 언저리가 미동도 없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지 않았지요. 얼굴이 사색이 된 김진사가 소리쳤습니다. 뭐하고 있어? 어서 염을 풀어야지. 응, 그래. 김진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생들까지 달려들어 겹겹이 쌓인 이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김생의 얼굴이 나타났지요. 그런데 일은 제대로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김생이 시체처럼 숨을 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세 양반들은 대경실색하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지요. 입에다 물을! 김진사가 웅얼거리면서 서두르자 두 사람은 와락 달려들어 김생의 다리와 팔을 주물렀습니다. 물을 먹인다 하면서 야단 법석을 떨었지요. 난리가 난 것은 사랑채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종들의 입을 통해 사고가 난 것을 알게 된 김진사의 아내도 까무러질 들 정도로 놀라며 사랑채로 뛰어왔습니다. 아니 여보, 어쩌시다가... 죽어있는 김생을 본 그녀가 물었지만 김진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를 비롯한 세 사람의 얼굴은 모두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네가 목을 감을 때 지나친 것 같더니만. 이진사가 박진사를 쏘아보며 말했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애초부터 이 친구의 반론이 해괴했기 때문이지. 아무리 장난을 좋아하는 자네지만 장난칠 일과 장난질을 할 수 없는 일이 따로 있지 않는가? 하고 원망했지요. 서로들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들의 목소리가 김생의 귀에 아련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잃었던 의식이 서서히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방 안의 모습이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희미하게만 보였지요. 그때 김진사의 목소리가 조금 전보다 분명하게 김생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젠장, 듣고만 있자니 너무들 하는구먼. 장난을 칠 때는 다들 좋아하더니 나한테 모두 뒤집어 씌우는 거요? 뒤집어 씌우긴 누가 뒤집어 씌워. 사실이 그렇지 않은가? 어쨌든 목을 감은 건 내가 아니니까. 이진사가 발뺌을 하자 박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아, 목을 감아서 숨이 넘어간 건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는 슬그머니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요. 그러자 그들의 이야기만 듣고 있던 김진사의 아내가 방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오? 박진사가 묻자 김진사의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몰라서 물으십니까? 못 나가십니다. 우리는 동문수학한 친구지간이라고 툭 하면 노래를 부르시더니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살인죄를 써도 셋이서 함께 쓰셔야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나가겠다느니 못 나가겠다느니 하면서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김생에 대한 관심이 잠깐 동안 없어졌지요. 김생은 그들이 하는 짓을 바라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중마고우라는 사람들끼리 저래도 되는 것일까? 이어서 친구들의 마음도 자기의 마음과 같으려니 했었던 것을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지요. 그는 다시 눈을 감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쁜 놈들, 오늘 당한 이 치욕을 어떻게 갚아야 좋을까? 그때 김진사의 아내가 세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저 양반에게도 처자가 있을 테니 우선 기별을 한 뒤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김진사의 아내 하나뿐이었지요. 이때 김생은 한데 우리 집에 이런 사실을 알리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순간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아내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지요. 때문에 그는 그렇게까지 일이 진행되면 안 된다고 판단하며 후후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어서 두 눈을 번쩍 떴지요. 그러자 혹시나 하면서 지켜보고 있던 매오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저분이. 뭐? 그래? 반사적으로 대꾸한 세 사람은 빠르게 김생 쪽으로 목을 돌렸지요. 김진사가 먼저 김생의 손을 잡으며 고맙네, 죽지 않아서 하고 말하자 박진사도 이마에 맨땀을 씻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 사람아, 이렇게 사람을 놀라게 만들면 어떻게 하나? 매오리가 김생을 부축해 일으켰지요. 그랬더니 말없이 새 양반들을 둘러보던 그가 갑자기 목을 놓으며 통곡했습니다. 그러자 새 양반들도 덩달아 통곡했습니다. 한데 김생은 통곡을 하면서 이상한 넋두리를 했지요. 이걸 어쩌면 좋단 말인가. 나 같은 가난뱅이가 오늘까지 연명해 온 것은 모두 자네들 덕분이었네. 그래서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겨두었다가 결초보온하려고 했거늘 이제 은혜를 오히려 재앙으로 갖게 되었으니 어째서 나를 살려냈단 말인가? 응?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왜 살렸단 말인가? 왜? 때문에 새 양반들은 모두 머리를 갸우뚱하며 의아해했습니다. 이윽고 넋두리가 끝나자 김진사가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방금 자네가 한 소리가 매우 회개하구먼. 언젠가 결초보온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재앙으로 갖게 되었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실은 내가 저승에 다녀왔다네. 아니, 그동안의 말인가? 김진사가 놀라며 묻자 김생은 천천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평소에 저승에 있다는 말을 믿지 않았지만 아까 순식간에 염라국에 다녀왔다네. 염라국에? 그래, 문득 정신이 들어서 보니 내가 지옥의 계단을 내려가고 있더군. 거기가 지옥이라는 곳을 어떻게 알았나? 무섭게 생긴 귓졸들이 내 팔목을 하나씩 잡고 있었기에 알았지. 그리고 원귀들의 비명소리가 처절하게 들려오고 있었기에. 김생이 회상하듯이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하자 방 안의 분위기는 단번에 착 가라앉았는데 이어 그가 꾸며낸 거짓말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윽고 귀부의 마당에 들어선 김생은 귀졸들이 시키는 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를 보라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에 그가 머리를 들어 보았더니 용상처럼 생긴 의자에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지요. 너는 무슨 죄목으로 여기에 들어왔느냐? 잡혀왔을 뿐이지 제목은 모르옵니다. 하고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귀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놈을 어디에서 잡아왔느냐? 예, 소인들이 다른 일로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저승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놈이 있기에 수상하게 생각이 되어 끌고 왔나이다. 저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사옵니다. 그래. 염라대왕이 고개를 올리면서 다시 김생에게 물었지요. 너는 어디에서 온 누구냐? 한양 남사골에 살던 김생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두툼한 장구를 뒤적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어째서 저승문 앞에서 방황했던 것이냐? 그때 귀부의 판관이 황급히 나타나서는 아뢰옵니다. 이자는 교만하고 방자한 자들이 놀이객감으로 무서운 줄도 모르고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한 바람에 치사당하게 된 자여온 줄로 압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크게 놀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 말이 정녕 사실이란 말이냐? 예, 소문에 듣자니 요즘 한양 성안에 졸부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우습게 보며 못된 짓을 하는 자들이 있다기에 진위를 살펴보려고 가보았더니 사실이었습니다. 그 졸부들이 장차 이자가 죽었을 때 장례 비용을 부담한답시고 관의 치수를 제하니 염을 장난을 하던 중에 너무 세게 묶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왕마마의 분부를 받고자 급히 달려온 줄로 아래요. 그래, 그런 방자한 놈들이 있나? 염라대왕의 눈꼬리가 단번에 치솟았습니다. 제 놈들이 감히 하늘의 뜻을 어기고 제멋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놀이를 하다니 판관은 듣거라. 예, 당장 귀졸들을 보내서 그놈들을 모두 잡아오도록 하라. 바로 그때 김생이 아래요 하고 말하면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뭐냐? 염라대왕이 김생을 보면서 물었지요. 소인이 드리는 말씀을 잠시만 들어주시옵소서. 말해 보아라. 그들은 원래 소인과 함께 동문수학하던 애 친구들로서 심성이 착하고 자비로운 사람들이지요. 소인이 지금까지 연명해 온 것은 모든 그들의 도움이 덕분이었습니다. 이번 일은 우연히 엉뚱한 장난을 하던 중에 소인의 숨이 막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피살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관대히 처분해 주소서. 김생이 그처럼 간절하게 말하자 염라대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그들이 평상시에 가난한 법과 궁색한 이웃을 돕지 않고 못된 짓만 했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겠는가? 그러니 아직은 잡아들이지 말고 두고 보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 하고 말하며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판관의 생각은 염라대왕 생각과는 전혀 달랐기에 대왕마마, 하지만 말이옵니다. 하면서 불복하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다독거리며 타이르듯이 다시 말했지요. 판관의 뜻을 잘 알겠다. 나는 다만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것이다. 그러니 판관은 즉시 역사와 야차들을 대기시켜 놓고 그들이 이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번 일을 계기로 크게 깨달았는지를 살피다가 여전히 자기들이 죄를 지은 것을 모르는 채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동하면 그때는 가차없이 잡아들이도록 하라.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서 돌려보내도록 하라. 염라대왕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귀졸들이 김생을 일으켜 세웠고 김생은 몇 번이나 머리를 숙이면서 하직 인사를 했습니다. 대왕마마, 감사하옵니다. 그럼 소인은 이만. 김생의 거짓말은 거기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방 안의 양반들은 모두 몸둘 바를 모르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김생은 술을 한 잔 달라고 해서 쭉 마시더니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바로 그때 내 옆에 서 있던 방관이 내 등을 떠밀자 내 몸은 공중으로 떨어지면서 바람을 타고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다네. 내가 여기에 이르러 보니 자네들이 죽은 내 몸 주위를 앉아 있는데 반가우면서도 당황스럽더구먼. 무슨 얼굴로 자네들을 대해야 좋을지 몰라서 말이지. 김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리기 시작했는데 방 안의 양반들은 모두 다 죽어가는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생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의 마음먹기에 따라 자기들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니 그렇게 된 것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김생이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의 몸이 약간 비틀거렸습니다. 그럼 이막 하직하기로 하세. 그동안 입은 은혜는 멀리서라도 결코 잊지 않겠네. 아니, 하직하기로 하자니 느닷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김진사가 눈을 크게 뜨면서 묻자 김생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한양을 떠나려고 하네. 처자와 함께 고향 땅으로 내려가 산과 강을 벗하며 살겠네. 어이, 그러면 안 되지. 김진사가 잡아 앉히자 김생은 못 이긴 척하며 다시 앉았습니다. 자네가 훌쩍 가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인가? 잠깐만 기다려주게. 하고 말한 그는 두 친구들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며 마룻방으로 나갔지요. 김생은 그런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의 아내와 기생들은 잔뜩 긴장한 채 숨을 죽이며 긴장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세 사람이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여보게. 김생이 얼굴을 들어 올려보았더니 김진사가 이걸 받아주게나 하면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어서 이진사와 박진사도 내 것도 받아주게. 이것도 하고 말하면서 봉투 하나씩을 김생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김생은 손바닥에 놓여진 봉투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물었지요. 이게 뭔가? 1000냥짜리 어음들이 들어있는 봉투일세. 뭐라고? 김생은 그제서야 크게 놀라며 부르짖었습니다. 1000냥짜리 어음이라니? 그것도 한 장이 아닌 석 장이라면 3000냥이나 되는 거금인 것입니다. 김생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재산을 반씩되어서 자네에게 준다고 한들 어찌 우리가 지은 죄가 10,000분의 1이라도 씻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우선 각자 1000냥씩 마련하여 내놓은 것이니 고향에 가는 노자로 써주면 고맙겠네. 김진사가 일동을 대표하여
진지하게 자기들의 뜻을 전하자 듣고 있던 김생은 슬그머니 봉투들을 방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김진사가 울상이 되어 여보게, 우리는 중마고우가 아닌가. 제발 부탁이니 이러지 말게. 하면서 봉투를 집어 다시 내밀었습니다. 아닐세. 그동안 자네들에게 진 신세만 해도 너무나 큰데. 김생이 사양하자 새 양반들은 잔뜩 겁먹은 얼굴이 되어 김생의 위도 속에다 쑥 넣었습니다. 김생은 물론 거북스러운 척하기도 했지만 그 봉투들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나에게서 어음을 받았다는 증표 한 장 써줄 수 있겠나? 자네와 이별하게 된 기념으로 말이야. 박진사가 쑥스러워하면서 봉투를 전하고는 친구들의 얼굴을 보자 이진사도 애걸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내게도 한 장 써주면 고맙겠네. 혹시 저승사자가 오면 보여주려고 뭐 그러네. 그래, 나에게도 한 장. 김진사도 빠지지 않았지요. 그는 잽싸게 지필목을 가지고 와서 김생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김생은 즉시 종이 위에다 천냥을 받은 것을 인정한다는 증표를 한 장씩 써 나갔습니다. 자, 한 장씩 받게나. 김생이 그것을 내밀자 세 사람은 한 장씩 받아 소매추 안에 집어 넣었지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속마음을 내보일 것이 부끄러워서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바로 들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흰 눈이 쏟아지는 어느 겨울날 오후 김진사의 집 앞에 나타난 길손 하나가 감회가 깊은 얼굴로 대문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김생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밖에서 볼일을 보고 돌아오던 김생의 하인이 김생을 보고는 물었지요. 뉘신지요? 조인장을 만나러 온 애 친구라네. 10년 전에 고향으로 내려갔던 김생이 왔다고 김진사에게 전해주게. 예? 하인이 눈을 껌뻑이면서 반문하자 이에 김생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물었지요. 아니, 왜 그러나? 집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서요. 아니, 그럼 이 집 주인이 김씨가 아니란 말이냐? 김씨가 아니라 최씨랍니다. 그럼 집주인이 바뀐 모양이구먼. 언제 그렇게 되었는고? 벌써 7, 8년 정도 되었었죠. 그래, 여기서 살던 사람은 어디로 이사를 했나? 그건 모릅니다요. 그래, 어쨌든 고맙네. 김생은 매우 황당해하며 그대로 돌아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김생이 온몸에 눈을 맞으며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그 마을에 있는 주막이었습니다. 주문은 때마침 술 손님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인지 김생을 반갑게 맞아 주었지요. 술 한 잔 주시오. 예. 주모가 엉덩이를 흔들며 부엌으로 가더니 금세 술상을 차려 들고 나왔습니다. 주모도 한 잔 하시겠소? 아유, 저도요. 싫지 않다는 눈치를 보였기에 김생은 마저 잔을 비우고는 그녀의 잔에 술을 따르며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저 건너편에서 살았던 김진사라는 사람을 알고 계시오? 항상 친구들과 어울려 술 타령과 기생 타령을 했었던
양반 말이지요. 맞소. 바로 그 사람이요. 주모는 혹시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시오? 알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모두들 폭삭 망했으니까요. 예? 망해요? 김생이 감당하기 힘든 충격을 받으며 반문하자 주모는 대답 대신 머리를 끄덕이고는 술을 한 모금 마시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언젠가 장난을 하다가 친구를 죽게 만들 뻔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3년도 채 지나기 전에 망했어요. 모두들요. 그럴 리가. 그럼 큰 부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망할 수 있다는 거지요? 김생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었지요. 하지만 주막의 주문은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요. 하지만 거의 매일같이 일락만 일삼을 줄 알았지. 전략을 하고 아끼는 법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으니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오래 갈 수가 있겠어요. 불과 몇 해 사이에 고래등 같은 귀화집이 초가로 바뀌고 다시 운막으로 바뀌더니 제대로 입고 먹지도 못하는 지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친구들끼리 모이지도 않고 길에서 마주쳐도 부끄러워서 서로 피하는 걸 봤다는 소문이 들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는 아예 종적이 끊어진 것이 벌써 여러 해가 된답니다. 그래요. 김생의 심경이 매우 착잡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놀라운 일도 다 있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어리기 시작했지요. 하늘에서는 여전히 떡가루 같은 하얀 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수신화라는 책에 실려있는 내용으로서 슬픔과 분노를 익살과 해악으로 승화시킬 줄 알았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슬기와 따뜻한 숨결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의 방에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어 가만히 들여다보니 며느리가 베개를 세워놓고 그 베개에 살아있을 때 남편이 입던 옷과 갓을 씌워놓고는 품어 보기도 하고 끼고 눕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시아버지는 아차 싶었습니다. 새 아기가 오죽하면 저런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품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니 시아버지는 밥 먹을 생각도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 집이 이제는 망했구나. 누구에게도 이런 일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한탄을 하고 있는데 부인이 이 모습을 보고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신 하룻밤 사이에 낯빛이 심히 안 좋으시니 대체 어찌 된 일인지요? 무슨 근심이라도 생기셨나요?
이젠 우리 집은 망했어. 내가 어쩌냐게 가보니 새 아기가 베개를 제 남편의 옷을 입혀놓고는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지 않겠소. 그 아이가 그렇게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 집 귀신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살아서 무엇하겠소? 내가 죽어야지. 며느라이의 마음처럼 나도 지금 죽고만 싶소. 세상에, 그렇다고 내 목숨을 끊어가면서까지 집 걱정을 하면 어쩝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니 그렇게 해보시지요. 그래?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요? 이제는 우리 집 귀신이 되기는 틀렸으니 말 먹이고 소 먹이는 마부를 불러가지고 돈을 쥐어주고 데리고 가서 살라고 합시다. 그리고 헛장을 해가지고 시체를 만들어 밤새 배를 앓다가 죽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손을 빌리지 말고 당신이 직접 가짜 시체에 염을 하여 관에 넣어 장사를 지냅시다. 시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보니 좋은 방법이라 여겼습니다. 그래, 당신 말에 일리가 있군. 이렇게 두 양주는 의논하여 아무도 모르게 마부를 불러 돈을 주었습니다. 내가 부탁할 말이 있는데 나의 청을 들어줄 텐가?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니 마부는 장가도 못 가고 말이나 몰고 다니는 처지에 굉장한 행운을 잡은 것처럼 여겨서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 달 같은 새댁을 준다고 하니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당장 그렇게 하지요. 내가 살림 미천은 장만해 줄 테니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멀리 데리고 가서 잘 살아야 하네. 시아버지는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마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아프다면서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약방문을 구하고 다녔습니다. 며칠 동안을 그렇게 다니니 동네 사람들이 모두 며느리가 크게 아픈 것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동을 피우고 얼마 뒤 며느리가 죽었다고 야단을 내서 온 집안 사람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시체를 만들어 놓고 염을 하게 되었지요. 이 불쌍한 것에게 다른 사람은 절대 손대지 마라. 내가 직접 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손대지 마라. 그리고는 두 내외가 들어가 염을 하고 관을 짜서 넣었습니다. 친정집에서도 딸이 죽었으니 오히려 다행이다 싶어 그냥저냥 넘어갔습니다. 한 3년이 지난 뒤에 시아버지가 서울에 다니러 가는 길에 날이 어두워져 어느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상을 받아 먹다 보니 희한하게도 자기 입맛에 꼭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 옛날 며느리가 해주던 바로 그 맛이었지요. 이상하다는 생각에 밤새 뒤척이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다가 안채를 기웃거려 보니 바로 그 옛날의 며느리가 마루에 앉아 다듬이질을 하고 있었지요. 결국 시아버지는 죽은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아침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아침상을 그대로 물릴 수도 없는지라 몇 수저 뜨고는 그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집을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죽은 아들이 생각이 나서 길 옆에 쌓아놓은 집단에서 지푸라기를 하나 뽑아 목구멍 깊숙이 밀어 넣어 먹은 것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그 뒤 시아버지는 그 길로 서울로 올라가 높은 벼슬을 하여 잘 살았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마부를 남편 삼아 잘 살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기른 자식이 낳은 자식보다 낫다. 옛날에 경상도 어느 마을에 조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슬하에 딸 셋을 두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단지 아들이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조부자는 이웃마을에 일이 있어 갔다 오는 길에 거짓골을 한 사내 아이 하나를 주었습니다. 조부자는 이 아이를 자식 삼아 머슴 삼아 키웠습니다. 그럭저럭 세월이 지나 조부자는 딸 셋을 모두 시집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온 아이도 어느덧 성장하여 장가들 나이가 되었지요. 너도 이제 장가들 나이가 되었구나. 그동안 너에게 정도 들었다마는 어차피 너는 내 혈육이 아니니 이제 장가를 들거든 내 사람과 함께 이 집을 나가 다른 데서 살도록 하거라. 조부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이 아이를 장가 보내 약간의 돈을 주어 쫓아내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딸 셋을 집으로 불렀지요. 조부자는 그 자리에서 딸들에게 토지 문서를 갈라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재산을 너희들에게 다 주었으니 난 이제 너희들에게 얹혀서 살아야겠다. 딸들은 재산이 탐이 나서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해드리겠습니다. 딸들은 콧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딸들의 말에 조부자는 흐뭇한 마음이 들었지요. 세월이 흘러 조부자는 제일 먼저 큰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간은 잘 해주는가 싶더니 열흘이 가지 못해 큰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만 있으시니까 답답하지 않으세요? 둘째네 집에 가서 며칠 쉬시다 오세요. 그리하여 조부자는 둘째 딸 집으로 갔습니다. 둘째 딸도 처음에는 잘해주는 듯 했으나 며칠 가지 않아 싫은 눈치를 보였습니다. 아버지, 막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손주가 보고 싶지도 않으세요? 한번 가보세요. 조부자는 괘씸하고 분했지만 아무 말 없이 막내에게 갔습니다. 막내 역시 며칠간은 대접이 좋더니 나중에는 구박이 심했습니다. 분한 마음을 안고 막내딸 집을 나온 조부자는 옛날 살던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서 생각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던 조부자는 주워다 키운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며 살까 생각하니 아들을 보낸 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불효한 딸들에게 준 땅을 찾아 고생하는 아들에게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편으로 딸 셋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딸아, 보아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준 토지는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 못했다. 허둥지둥 나누어 주다 보니 좋은 땅, 나쁜 땅이 서로 공평하게 되지 못했다. 그러니 공평하게 다시 나누어 줄 터이니 모일까지 꼭 오너라. 누구 땅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보아야 알겠다. 아비의 말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꼭 오너라. 딸들은 그 편지를 받은 즉시 자기 것이 나쁘게 돌아온 것이 아닌가 하고 날짜를 어기는 일 없이 토지 문서를 가지고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조부자는 토지 문서를 내놓으라고 했지요. 딸들이 내놓은 토지 문서를 받아주자
그때서야 조부자는 딸들을 향하여 일장 호령을 했습니다. 당장 집으로 가거라. 꼴도 보기 싫다. 아비 밥 해주는 것이 그리도 아깝고 싫더냐. 꼴도 보기 싫으니 얼른 가거라. 조부자는 이렇게 호령하여 딸들을 쫓아 버렸습니다. 조부자는 토지 문서를 싸서 괴나리 보쯤을 꾸려 아들을 찾아 정처 없이 방랑의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은 이 고을, 내일은 저 고을, 이럭저럭 돌아다니기를 한 달여 했습니다. 옷은 남루해지고 얼굴은 헬쓱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조부자는 꼭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때는 정심나절, 오늘은 이 고을에서 한번 찾아볼까 하는 생각으로 어느 마을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얼마 가지 않아 웬 젊은 안악이 물동이를 이고 나오다 조부자를 보고 반갑게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니십니까? 하고 반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악은 며느리가 틀림없었습니다. 얘야, 이 마을에 사느냐?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한 달 이상이나 너희들을 찾아 헤맸구나. 자자, 집으로 가자. 며느리는 조부자를 집으로 모시고 가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혀 드렸습니다. 얘야, 아범은 어디 갔느냐? 예, 아버님.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여기 누워있는 아기는 아들이냐, 딸이냐? 예, 아버님. 아들입니다. 곧 돌이 다가옵니다. 허허, 고놈 똑똑하게 생겼구나. 이제 손자를 봤으니 죽어도 한이 없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그리고 며느리는 밥을 하기 위해 물을 길러 물동이를 이고 나갔습니다. 그 사이 조부자는 손자 옆에 누워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눈을 떠보니 손자가 언제 일어나 기어갔는지 화로 옆에 엎어져 죽어있지 않겠습니까? 아휴, 장차 이 일을 어이할꼬.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며느리가 들어오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얘라 모르겠다. 누워 자는 신용이나 하자. 당황한 조부자는 손자를 그대로 두고 누워 자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기척이 나고 얼마 후 다시 나가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때 조부자는 화로 쪽을 다시 보았는데 죽은 손자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이윽고 아들이 돌아오는지 대문 앞에서 이제 오십니까? 많이 시장하시지요? 그리고 아버님이 오셨어요. 뭐라고? 아버님이 오셨어? 언제? 빨리 봐야지. 그리고 뒤이어 여보, 잠깐만 할 말이 있어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삽을 들고 나가는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조부자는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효성스러움에 감동하여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방 안에 들어와서는 아버님, 오랫동안 찾아가 뵙지 못한 불효자가 문 안 올립니다. 하고 넙죽이 절을 했습니다. 오냐,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그런데 며느라, 손자는 어디 갔느냐? 하고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 아버님 주무시는데 시끄러울까 봐서 옆집 애에게 업혀 놀려보냈습니다. 조부자는 그때서야 나는 다 알고 있으니 자초지종을 말하거라. 아들과 며느리는 손자가 죽어서 뒷산에 묻고왔다고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또 낳을 수 있으니 10년 놓으십시오. 너희들의 효성에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손자가 죽은 것은 내 불찰도 있느니라.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버님의 불찰은 조금도 없습니다. 아들 뇌에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효성은 참으로 갸륵하구나. 이처럼 효성스러운 너희들을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해서 구박한 걸 용서해 주기 바란다. 너희들의 그 효성의 보답으로 여기 나의 전 재산을 주겠다. 조부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토지 문서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뇌에는 극구 사양하며 받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내가 여기서 살다가 죽을 것이니 나를 봉양하는 대가라 치고 받아주어라. 그러나 아들은 재산이 없이도 나를 길러주신 부친인데 마땅히 모셔야지요. 오, 고맙구나. 그러나 제발 받아다오. 조부자는 사정하다시피 주었습니다. 그 후 조부자는 양아들의 효성 속에 행복하게 여생을 보냈으며 양아들의 효성에 하늘도 감동한 탓인지 손자, 손녀들이 많이 태어나 행복하고 부유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